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야. 한글은 모자란 민족들이 쓰는 언어야. 속보입니다. 지금 한국과 관련된 방송 하나로 13억 인구 중국인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방송은 사실 정규 방송이 아니라 방송사고로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 하나로 중국 SNS에서는 엄청난 욕설이 오갔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방송을 송출한 방송사를 즉각 없애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징계 절차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리나오민 씨가 있는데요. 리나오민 씨는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영상을 봤길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리나오민 씨는 어떤 누명이 씌워졌을까요? 13억 인구 중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오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대형 방송국인 CKC 뉴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주로 뒤에서 조용히 일했었습니다. 말수도 많지 않았고 잘 웃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 검토하고 방송에 이상한 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오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 저녁 방송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뉴스룸 안에 있는 모든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 영상은 저희 방송이 아니었어요. 영상은 밝은 음악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의 나레이션이 들려왔어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었죠. 이게 뭐야?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오민 씨가 이거 올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든 적도 승인한 적도 심지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중국 전역에 전국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영상은 한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지, 심지어 외국인들도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글자의 모양이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선생님,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똑똑해요. 한글은 친절해요. 한글은 모두를 위한 글자예요. 그 영상은 딱 8분짜리였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자 방아는 말 그대로 침묵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완전한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누가 허락한 거야? 왜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한글도 한자에서 왔잖아. 그때 제 상사였던 웨이 국장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거 누가 한 거야? 고함쳤어요. 전국 망신이잖아.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 제 동료였던 쩡레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리나오민 씨예요. 이 사람 원래 한국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끝났었어요. 방송 로그에 제 이름이 영상 시간대에 등록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편성표를 수정한 사람도 저였던 거예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웨이 국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분간 정직이야. 당장 집에 가. 그날 밤 제 이름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숨은 팬이라고 했고요. 심지어 어떤 댓글은 중국을 떠나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댓글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시스템은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걸로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영상은 누가 만든 걸까요? 제 이름이 왜 로그에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결국 자정이 지나서 조용한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를 다시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편집실 CCTV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봤죠.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늦은 밤에 편집실에 몰래 들어오고 있었어요. 후드티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죠. 쩡레이였습니다. 저를 지목했던 그 동료. 작년에 그가 승진을 시도했을 때 제가 솔직한 평가를 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었죠. 혹시 이게 복수였던 걸까요? 저는 CCTV 화면을 복사하고 로그를 인쇄해서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웨이 국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말했어요. 제가 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웨이 국장님 사무실에 서 있었을 때 말이죠. 국장님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인쇄한 CCTV 화면이랑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쩡레이 씨예요. 자기 계정으로 들어왔고 CCTV에 다 찍혔어요. 웨이 국장님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모니터를 켜고 로그를 직접 확인하셨고 CCTV 영상도 틀었어요. 어두운 편집실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조용한 타자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자네를 엿먹인 건가? 국장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꽉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웨이 국장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셨어요.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군. 쩡레이는 바로 해고 조치할 거야. 자네 명예도 회복시킬 거고. 그러고는 말을 잠시 멈추셨어요.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자네가 한 걸로 퍼졌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진실이 밝혀져도 이미 상처는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만 믿고 있었고 그게 거짓이었죠. 저는 이미 한국을 칭찬한 사람, 중국을 배신한 사람, 한글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억울함이 풀려서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온 메시지였고 욕설이 대부분이었어요. 누군가는 제 사진을 편집해서 K-팝 아이돌처럼 꾸며서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장난처럼 보이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웨이 국장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도 자네고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도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네에게 임무를 맡기려고 해. 임무요? 한국에 가게. 그리고 새 영상을 만들어 와. 이번엔 진실을 담아야 해. 한글이 특별하다는 이미지를 깨야 해. 그냥 중국 문자 따라 만든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해.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지금 이미지 회복이 시급해. 한국 문자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이 퍼지는 건 막아야 해. 기자 자격으로 가게 되겠지만 목적은 단 하나야.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저를 보내려는 걸까요?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걸까요? 아니면 저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걸까요? 혹시 그게 아니라 저 혼자만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강변을 걸었어요. 날씨가 꽤 추웠고 강물에는 도시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온함, 명예, 자부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문득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한 선전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뭔가 진심이 있었어요. 따뜻함이 있었고 뭔가 진짜 같았어요. 정말로 한글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다 사실이면 어쩌죠?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저는 찬바람 속에서 혼잣말했어요. 한국에 가보자. 무너뜨리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비난하려고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걸 알아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바퀴가 살짝 쿵하고 닿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었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공항 조명은 밝았고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이상할 만큼 조용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터미널을 걷는 동안 한글이 곳곳에 보이고 있었어요. 굵직한 글자들, 곡선이 섞인 선들, 단순한 모양들. 표지판, 문, 지도, 심지어 화장실 거울에도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글자의 모양만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중국어랑도 다르고 일본어랑도 달랐어요. 그냥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분이 저를 보며 한국어로 뭔가 말을 했었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고 여권만 조용히 건넸죠. 직원은 도장을 찍더니 유창한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짐을 끌고 출구로 나가자 젊은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리나오민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통역과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너무 밝아서 조금 낯설었습니다.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다리를 지나고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동안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느꼈어요.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자동차 클렉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제가 물었어요.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서울은 원래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대도시에서요? 존중이요?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오래돼 보였지만 아늑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하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종이로 쌓인 떡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민재가 통역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앉아 그 포장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파란 잉크로 한글이 적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씨체가 아주 정갈하고 따뜻했어요. 문득 그 영상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글자입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한글은 힘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는 속삭였어요. 그건 그냥 선전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크고 멋진 곳은 아니었고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책장이 있고 벽에는 밝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한글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는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5살도 안 되어 보였어요. 토끼가 숲을 달렸어요. 그 아이는 단어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천천히 읽고 있었어요. 잘 읽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부분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글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발음에 맞춰서 만든 글자예요. 블록처럼 조립하듯 배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들 조용히 책을 읽고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만하거나 자랑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하다. 한글은 똑똑하다. 한글은 사람을 위한 글자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거리를 걸었어요. 한글 간판이 크게 붙은 서점을 지나고 노트북으로 한글을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있는 카페도 지나고 아이 손을 잡고 한글을 크레용으로 따라쓰게 도와주는 엄마도 봤어요. 제가 걷는 어느 곳에서든 한글이 있었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그 자체로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혹시 한글이 정말 특별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노트북이랑 카메라를 가방에 챙겼어요. 오늘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국어 전문가를 직접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백승철 교수님이셨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였죠. 택시가 넓은 서울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쩌면 아직도 한글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그 말을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어요. 캠퍼스 안에는 나무가 많았고 학생들은 책을 들고 여유 있게 걷고 있었어요. 여름바람에 흔들리는 한글 현수막도 보였어요. 민재가 저를 조용한 연구실로 안내해줬어요. 커다란 창이 있는 방이었고 천장까지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안경을 쓴 머리가 은빛으로 변한 따뜻한 인상의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혹시 린 선생님이신가요? 교수님께서 또박또박한 중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건네주셨어요. 자,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어요. 한글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많은 분들이 한글이 특별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다르죠? 교수님은 등을 기대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흰 칠판에 간단한 5개의 글자를 적으셨어요. 끼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글 자음의 기본이에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입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교수님은 글자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혀가 입천장에 닿는 위치나 공기가 이 사이로 빠지는 방식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시각적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를 보면 입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도 함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칠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이 글자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15세기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어요. 농민, 노동자, 여성 누구든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전까지는 어려운 한문을 써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글자인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배려의 마음이에요. 평등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글자가 친절함의 표현이라니요? 교수님은 저를 한국어 수업 현장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이동해서 한 교실에 들어갔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베트남, 러시아, 이집트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었고 서로 도와가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어떤 학생이 크게 외쳤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민재에게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문장이에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국에서 온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무서웠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근데 한글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지금은 한국 여자친구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사랑이다. 한글은 논리다. 한글은 힘이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교수님께서 저희를 정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린 선생님,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때로는 진실은 단순해요. 한글이 통하는 이유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고향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한글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글은 기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적어두었던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었어요. 한글은 단순하다. 한글은 사람을 위한 글자다. 한글은 사랑이다. 한글은 기적이다. 하지만 지금 저에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제 상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상사님은 한글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영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저 한문에서 따라 만든 글자일 뿐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셨죠. 새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봤었어요. 아이들이 기쁘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도 봤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웃으며 배우는 모습도 봤었고 백 교수님께서 한글은 친절함입니다 라고 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도 들었었어요. 그런 걸 다 보고도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상사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었습니다. 영상은 어디 있나? 충분히 오래 있었잖아. 몇 초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을 감싸고 있는 건가?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감싸고 있다고요? 이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조용한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모퉁이에 있는 빵집 앞을 지나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항상처럼 웃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며칠 전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노란색 크레용으로 한글을 써주던 책방도 지나쳤어요. 제가 보는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어요. 글자가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표지판에서는 방향을 알려주고 메뉴판에서는 맛을 보여주고 책 위에서는 꿈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걷고 또 걸어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웃으며 걷는 학생들, 장기 두는 어르신들, 아버지 손을 잡고 간판을 또박또박 읽는 아이까지. 다시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번엔 중국어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천천히 한글 하나를 써봤어요. 사랑. 교실에서 봤던 단어였고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말이었고 이 나라와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글자를 통해 제가 직접 느꼈던 단어였어요.
한글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속삭였어요. 한글은 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영상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해 직장을 잃는다 해도,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배신자라고 불린다 해도,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조명이 켜졌고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본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리나오민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글이 정말 특별한 글자인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봤던 아이들, 교수님 말씀, 웃음 가득했던 교실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어려운 말은 쓰지 않았어요. 논쟁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보고 느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실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한글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녹화를 멈췄어요. 파일이 저장되었고 화면은 꺼졌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영상 편집을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던 아이들, 전 세계 학생들이 웃으며 배우던 교실, 서울거리를 조용히 걷던 장면들을 영상에 넣었어요. 그리고 백 교수님의 설명 중 일부도 짧게 담았죠. 마지막 장면에는 제가 노트북에 적었던 문장들을 조용히 읽는 장면을 추가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다. 한글은 똑똑하다. 한글은 따뜻하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글자다. 편집을 끝내고 저는 업로드 버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딱 한 번 클릭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걸 올리면 아마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또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올리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클릭했어요. 업로드. 화면이 깜빡이었고 파일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음악도 없었고 특별한 효과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서울의 한방에서 아주 작은 영상 파일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다 첫 댓글이 달렸어요.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린하오민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거 솔직한 이야기 같아요. 또 하나 더. 눈물 났어요. 한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영상은 1시간 만에 5천 뷰를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10만 조회수를 넘었죠. 물론 여전히 화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세뇌당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또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한글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 영상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은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상사였어요. CKC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놀랍진 않았어요. 저는 이메일 창을 닫고 조용히 웃었어요. 크게 웃은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혼잣말처럼요. 저는 직장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실을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존중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글. 몇 주 뒤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대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 초급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 맨 뒤에 앉아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도움 없이 처음으로 한글로 문장을 완성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고 주변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조금씩 저는 한국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언어와 진실, 그리고 문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들, 대학생들, 심지어 다른 기자들 앞에서도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물론 어떤 날은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처음으로 한글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걸 볼 때마다, 혹은 학생이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눈을 반짝일 때마다 제 마음은 또 가득 차올랐어요. 어느 오후 한 소년이 강연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맞아, 제가 말했어요. 진실은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단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도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고 길가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영상은 어느새 조회수 100만을 넘기고 있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오민 씨, 큰일 났어요. 중국에서 뉴스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받아봤어요. 중국의 한 교육 방송사에서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제 영상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언어의 자유와 진실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화제로 떠오른 거였어요. 영상 속 도서관 장면, 백 교수님의 설명,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리나오민 전 기자의 영상은 단순한 외국 방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글자에 대해, 우리 언어 교육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가?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대 국제문화원에서 열린 작은 언어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학생들과 학자들 앞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선택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해방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그 영상 올릴 때 정말 무서웠죠?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국 유학생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는 제 손에 조심스럽게 한 장의 편지를 쥐어주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글이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형 영상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진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며칠 후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이중 언어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이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는 발표였어요. 물론 정식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출발점이 된 영상으로 제 것이 언급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느낀 벽, 설렘, 그리고 언어를 통해 연결된 따뜻함. 그 중엔 저도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한글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리나오민입니다. 저는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글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은 퍼집니다. 진실은 자랍니다. 그 영상은 몇 달 후 국제언어문화 포럼의 오프닝 영상으로 사용되었고 어느새 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언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자이자 작가로 살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고 길을 잃은 줄 알았던 제가 한글을 통해 다시 나를 찾고 사람을 만났고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영상에서 출발했죠.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